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여러 소식들을 분석하여 투자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FOMC를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 지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패드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조기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0.8% 급등했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생산자 물가 지수는 9.6%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이며 예측치인 9.2%를 넘었습니다. 공급망 둔화가 지속되면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상승하여 11년 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 긴축과 함께 이러한 물가 상승 압박은 FOMC를 하루 앞둔 연준에게 잠재적인 금리 인상 압박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관들에서 금리 인상 관련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월가의 거물인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향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잠시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결국 경제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경제의 균형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페드가 내년 3월까지 자산 매입을 끝내고 내년 5월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4일 보고서를 통해 연준은 이번 달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월,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예상했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스는 어제 또 8% 가까이 상승해서 21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막 나왔을 당시 공포값인 30까지는 올라가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피어앤그리드 수치는 사이트 문제인지 정확한 수치값은 어제부터 안 나오고 있지만 대략적인 그래프를 보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공포심이 조금씩 상승하는 듯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6년 금리 인상 당시 나스닥은 19% 가까이 하락하며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바로 가치주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미리 매수하여 내년 금리 인상을 대비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 주에는 가치주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도 좋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분석 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사 제프리스가 메타버스는 초기 인터넷처럼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올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최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메타버스는 초기 인터넷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제프리는 앞으로 5에서 10년 사이 인간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봤으며 먼저 하드웨어 공급업체를 주목해야 하고 이어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업체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헤드셋을 만드는 설비 제조업체도 추천했습니다. 최근 메타가 호라이즌 월드를 출시하는 등 전세계 모든 기업이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큰 시장에서 독점하는 기업은 몇몇 기업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니 좋은 기업을 잘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최근에 수익 마진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골드만삭스가 권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CNBC를 통해 수익 마진이 높은 종목은 양질의 기업이고 마진이 낮은 종목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앞서 말씀드린 종목이 유망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 마스터카드를 추천했습니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에비타 마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비타 마진이 높을수록 회사는 영업을 통해 현금 창출 능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역시나 마스터카드가 57%로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타 플랫폼, 구글, 마지막이 애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3년치 에비타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스터카드는 마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메타 또한 최근 상승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소와 애플은 어떤가요? 작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30%도 안 되던 에비타 마진을 무려 3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비타 마진이 마스터카드와 메타가 높지만 주가는 마소와 애플이 높은 이유이죠. 미래의 성장성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JP모건이 어도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면서 어도비가 6.6%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데이터독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G스케일러 같은 회사들이죠. 어도비는 올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JP모건은 2022년 전망 보고서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일부 소프트웨어 종목들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PSR이 20 이상인 주식들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PSR이 20이 넘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PSR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G스케일러, 데이터독, 클라우드 플레이어 모두 50 이상으로 확실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도비는 20 부근에 있었으며 어제 주가가 하락하여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래 보시다시피 어도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에 비해서 고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JP모건이 중립 등급으로 바꾼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도비는 보시다시피 내년 영업이익률이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엄청나게 급등할 예정이고 성장률과 EPS 모두 고성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핏 마진 등 기업의 이익을 내는 지표들이 최고 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구독 매출로 인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 전자 문서 관리와 포토샵 부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JP모건 말과 다르게 금리 인상이 와도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이 보고서로 인해 조금 하락하며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600 아래쯤에서 다시 주워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테슬라가 어제 930불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말아올리면서 958불에 마무리했습니다. 고점 대비 23%나 떨어졌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하락 추세는 이제 시작된 것일까요? 참고로 올해 2월 테슬라가 하락장에 들어서서 고점을 회복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독일과 텍사스 기가팩토리 가동, 사이버 트럭 인도, 전 세계적인 전기차 성장 등이 엮여있는 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현재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상황과 과거에 있었던 아마존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계속해서 테슬라 CEO가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식 옵션 만기까지 생각하면 연말까지 매도가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곧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1999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을 때 아마존의 주가는 최고점이었습니다. 이후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테슬라 또한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아마존과 현재 테슬라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저 당시에 아마존은 시가총액이 27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 테슬라는 1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 전에 주가는 20% 이상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객관적 사실로만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크게 연관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11년부터 테슬라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 급등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테슬라 또한 거의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고점 대비 20% 이상도 하락하고 다사다난했습니다. 2020년 이후 급등할 때도 중간에 꼭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테슬라가 더 이상 성장성이 없고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향후 성장성은 물론이고 기업 가치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보시다시피 기관들이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고 타겟 주가 또한 현재 주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하고 박스권을 유지한 뒤 다시 전고점을 뚫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라이다 기업 루미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루미나의 핵심 임원들이 주식 2억 5천만 달러를 매입한다는 뉴스 발표 이후
풀이장에서 9% 가까이 상승했지만 나스닥의 하락함에 따라 약간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설립자이자 CEO인 오스틴 러셀을 포함 이사회 및 임원들이 같이 시장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루미나의 시총이 54억 5,200만 달러이니 약 4.5%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금융거래 수익금 중 일부는 벌써부터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부자가 매수하는 건데요. CEO 오스틴 러셀은 현재 루미나의 주가는 발전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며 주식을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매수가 무조건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며 향후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루미나 같은 경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조정장에서 유일하게 추가 매수했던 성장주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로켓랩이 또다시 우주 관련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우주 태양광 패널 기업 솔에어로를 인수했습니다. 솔에어로는 미국에서 고효율 태양 전지를 생산하는 두 회사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올 들어서 세 번째 기업 인수입니다. 8천만 달러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내년 1분기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솔에어로 직원까지 포함하여 로켓랩의 직원 수는 총 1,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로켓랩은 우주선 분리 시스템 회사 플래니터리와 우주 소프트웨어 회사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한 다음 또다시 인수한 것입니다. 고점 대비 40%나 하락한 상태지만 지금 당장이 아닌 몇 년 뒤를 보고 투자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우주 산업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로켓랩의 행보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레드와이어 관련하여 최근 소식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실적 발표 일정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꾸준히 계약을 맺고 있는 소식을 보면 아마 곧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시면 12월 6일 나사한테 블랙홀을 측정하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항법 및 발전 부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2월 9일 뉴스로 마이크로 위성 제공업체인 테란 오비탈과 3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테란 오비탈 위성에 레드와이어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 레드와이어가 실적 발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할 거였으면 테란 오비탈에서 3년 계약을 맺었을까요? 테란 오비탈도 충분히 레드와이어의 현재 사항을 알 것이고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 또한 비슷한 생각이겠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